외국인들이 그동안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게 멈췄습니다. 약간 관망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진짜 팔 거 다 팔고 그다음 다음 전략을 나가는지 이것도 내일부터가 중요하겠네요. 일단 아직은 뭐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근저에 있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리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해봐야 밑은 어느 정도 지지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조금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상향으로 적어도 돌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희망은 잃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보니까 대부분의 주가가 당일에는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좋았던 케이스가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빵 떠서 이제 나왔다가 오후 들어서는 쭉 또 세론이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하루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이게 미국과 이란의 협상 때문인지 삼성전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5,450이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이제 초기 단계 쪽의 자리고, 이거 오늘 좀 이탈돼서 좀 주춤했다라고 하게 되면 에휴 그냥 또 다시 한번 출렁이겠구나 싶은데 딱 거기 끝나네요. 종가가 아주 오묘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게 멈췄습니다. 약간 관망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그들이 그 연휴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적어졌는지, 아니면 진짜 팔 거 다 팔고 그다음 다음 전략을 나가는지 이것도 내일부터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 쪽에서 오랜만에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고개를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예. 그렇게 싸게 팔아놓고 비싸게 사주면 좋은 거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아직은 뭐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저희 가장 근저에 있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네. 아무리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해봐야 밑은 어느 정도 지지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조금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상향으로 적어도 돌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희망은 잃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 얘기부터 하고 이제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50조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곳들이 계속 좀 줄줄이 이번 주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러면 시장이 안심을 하고 또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은 반도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 막연한 궁금증을 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팀장님.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보니까 대부분의 주가가 당일에는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그렇죠. 네, 보통 안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았던 케이스가 조금 드물더라고요. 네. 실적 발표율이. 그래서 내일도 혹시라도 또 뭐 아침에 또 빵 떠서 이제 나왔다가 오후 들어서는 쭉 또 세론이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뭐 지금 분위기로는 어쨌든 뜨거운 상황입니다. 요거 한번 조금 복잡한, 항상 이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그 2026년 03이니까 1분기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38조 정도가 시장에서는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억 원 단위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50조 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네. 메리츠 증권에서 사실은 제일 세게 김선우 연구원님이 54조, 그다음에 한투에서 50조, 대신증권에서 오늘 53조, 이렇게 한 세 곳 정도가 50조 이상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트릿 컨센은 이미 50조로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이미 세 군데에서 지금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존 다른 증권사들 한 40조 정도 전후인데 10조나 더 질렀으니까 뭔가는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죠 뭐. 근데 항상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네. 이게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40조에서 50조 정도 사이가 결국에는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는데 50조 원에 가까울수록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컨센이 38조니까 50조 원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마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를 볼 거고 아마 40조 쪽으로 붙으면 시장에 생각했던 예상치보다는 조금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좀 밋밋한 그런 부분이 엄청 잘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방송일 기준으로 2주 전에는 40조 정도 나오면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그쵸.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50조는 나와야 안심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그쵸. 근데 당일 정도만 그렇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40조 정도만 나와도 사실은 잘 나온 거잖아요. 엄청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0조 정도만 나와도 당일날은 뭐 그거로 인한 핑계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또 약간 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또 이 40조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지나간 40조가 아니라 이번에 40조 나왔으니까 또 2분기, 3분기에 대해서 또 컨센에 대해서 약간 상향 조정이 뭐 전체적으로 26년 연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오히려 또 음봉이 만들어지면 다음 날부터는 또 그 음봉을 또 커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우리 조금 전에 김혜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간만에 지금 외국인들이 약간 이틀 연속인가요? 지금 컴백하는 그러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그냥 요거 한번 앞에 우리 윤택 이사님도 예전에 이제 이 지분율 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5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48.4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이 2010년도 이후로 거의 50% 지분율 전후가 거의 저점이었거든요. 50%. 그래서 이번에도 48.4%까지 떨어졌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아무리 팔아도 이게 지분율이 자꾸 이제 이게 평가가 높게 자꾸 되니까 조금씩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얼추 팔았다면 이제 웬만큼 뭐 어제 오늘 들어온 이 외국인 매수세가 이번 실적을 계기로 변곡점이 수급적인 변곡점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만 되어준다라면 뭐 이 내일 나오는 이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하루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자체는 좀 줄어들었고 오늘장에서도 물론은 순매도 하긴 했지만 그 양은 엄청 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이제는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내일까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어떻게 외국인들이 플레이할지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전략은 단기와 중장기가 다릅니다. 네. 단기는 내일 한 19만 5천 원, 그 뭐 넥스트에서 넘어갔죠. 20만 원대 근처 들어오게 되면 일단 최근에 이거 싸니까 주워야지 줍줍줍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시는 분들 네. 예전부터 모아갖고 이거 나 지금 안 팔어 그냥 계속 갈 거야라고 하신 분들은 한 주도 팔지 마시고요. 네,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고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변동성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까 20만 원대 이상 넘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아니라 매크로 관련된 쪽들이 더 같이 완화가 되는 게 나와야 그 다음에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일단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적 가지고 좀 붐업됐을 때 일단은 줄이고 다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말에 두 번째 IR 할 때 그때부터 주가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반까지 그냥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정체되다가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또 한번 움직임 나올 거고 근데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은 4월 말쯤에 동향들을 보고 거기서 또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뭐 또 전쟁 리스크 때문에 또 훅 빠진다 그럼 또 사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냥
ETF 매매하듯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매매하듯이 그냥 삼성전자 하나로 매매해도 웬만한 다른 중소형주 매매 좀 두렵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부장입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중에 이제 뉘앙스가 아마 이제 그 IR 때 나오게 되면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좋아가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그머니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 특히 선단 공정 쪽에 강화시키면서 뭐 EUV 얘기 많이 나올 거고요. 예, 그런 쪽에서 약간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전공정 쪽이 조금 더 우위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HBM 쪽도 쉽게 손 놓지 않겠다라는 얘기 더 많이 나올 거를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이제 좋아요. 그냥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 그러면은 그냥 상저하고 일 때 주가는 추세는 뭐 큰 이상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짧게 대응하는 관점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기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득 듣다가 궁금한 점이 대표님께 장기란 며칠입니까? 장기요. 네, 몇 달도 아닌 것 같고 장이요. 또 안 받으시네. 아이고. 또 안 받으시네. 이게 아니 지금 대표님 오프라인 세미나가 너무 잘 되니까 네. 너무 붕 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여기서 안 받아야 다시 그래도 대부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로 저한테 장기란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네. 지금 4년째고요. 네. 네. 삼성전자는 지난 2년밖에 안 됐네요, 이건요. 엄청 기네요. 아이고 잔잔바리인 줄 아셨죠? 아이고 잔잔바리와 예 아주 장기로 봤을 때 엉겁의 시간이죠. 엉겁의 시간. 알겠습니다. 문득 좀 듣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단기와 장기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팀장님께는 그거 잠깐 여쭤볼게요.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앞에서 이은택 이사님께서도 잠깐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주로 할 얘기가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 좀 급하게 넘어왔고 그때 이은택 이사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린 게 여기서 말을 잘 못하더라도 이미 몇 주 전부터 KB증권의 민재기 팀장님께서 강조를 많이 해오셨다. 그래서 안 아쉬워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팀장님께서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전략을 짜주세요. 근데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 통해서도 아셨을 텐데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란과 관련된 이런 분쟁이나 전쟁 소식이 좀 긴장감이 떨어지면 여기도 탄력을 좀 잃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마이웨이로 계속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요거도 저 방금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와 장기 나뉠 것 같은데요. 야,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매직 워드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괜찮네요. 단기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단기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팔 수 있으니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된다. 재생에너지도 지금 방금 질문이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방향성을 길게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바뀔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 잠깐만 더 이야기 드리면 반도체의 스팟 현물 가격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쪽 향이 아니라 우리 B2C 쪽으로 핸드셋이나 모바일이나 그죠? 이런 쪽들로 들어가는 것들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제 폰이 여기 들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 올라가죠. 금리 안 내려오죠. 고정비가 원래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IT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손이 덜 가게 된다. 안 팔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조금 슬로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방향성을 이제 길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러우 전쟁 이후에 또 잊고 있었던 에너지의 안보에 대해서 한 번 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격입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그 이후로 결국에는 우리가 중동 에너지산에서 뭐 다른 쪽으로 다변하지 못하고 거기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야 이거 기름값 때문에 난리 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기름값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것도 이거 못 쓰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쟁 추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힘든 구간에서 어떻게든지 뭔가 좀 소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잠깐 고비 넘겼다고 그러면 앵커님 생각해 보시면 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그러면 저기 또 중동에 가서 우리 기름 계속 퍼오면 되잖아 라고 해버리면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뭐 참석하시고 발표한 이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네. 결국에는 이거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리고 왜 속도가 느리냐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장관님이신가요? 그분한테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신 게 오늘 뭐 코멘트가 많이 나오던데요. 잠잘 생각하지 말라고. 잠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늦냐라는 이야기도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장님께서 예를 들어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뭐 한마디 딱 던지면요. 네. 제가 뭐 집에 퇴근도 안 하고 그거 해결하겠죠. 그러겠죠. 그럼 대통령께서 아직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재 이사님. 제가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근데 뭐 대통령께서 이 속도가 생각보다 본인이 신재생 쪽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안 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더 드라이브가 저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물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60, $70 원래 전쟁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그리드 페리티라는 공식 자체가 다시 또 그러면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쪽에 강점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슬로우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근데 저는요 이번 전쟁 끝나고 휴전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60, 70이 한 1, 2년 동안에 계속 밴드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밴드보다는 유가는 이제 높을 것 같거든요. 80, 90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경제성은 확실히 더 높아진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는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휴전이나 종전으로 인해서 유가가 약간 흔들릴 때 당연히 모멘텀이 슬로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신재생 움직일 때 아마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올라타지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중간 선거 지금부터 이렇게 쭉 갈 때 방향성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쪽으로는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기 때문에 뭐 약간의 휴전 종전 이슈로 슬로우해질 때가 오히려 저는 뭐 포트폴리오에 신재생 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담아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떤 반사이익으로 테마성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좀 이걸 직접 비교하긴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예전에 일본 반도체 그 수출 규제 했을 때도 저희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아예 체질을 바꿔 놓은 거잖아요. 산업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그 모멘텀이 생겼던 건데 이것도 역시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그리고 대외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드라이브가 있을 때 구조적으로 아예 국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기회다라고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좀 더 좁히자면 그러면 투자는 어느 쪽이 지금으로서는 더 유효하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신재생은 크게는 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뭐 ESS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뭐 그 국민의 자리에서도 그 키워드들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들 결국에는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전체적으로 주가는 조금 오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금요일 날 워낙 또 급등을 했죠. 네, 뭐 태양광 관련된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상한가 기록하고 뭐 나머지 풍력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사실은 그 신재생과 관련된 ETF가 대표적으로 시장에 2개 정도가 있는데요. 뭐 그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ETF라는 게 있고 네.
플러스 태양광 NESS ETF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요 두 개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두 개를 분해를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코덱스 같은 경우는 한 70개 종목으로 좀 약간 종목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담고 있습니다. 풍력, 전력기기, 2차 전지, 수소, 원전까지. 근데 오른쪽은 ETF의 이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딱 태양광과 ESS 10종목만 딱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것 또한 이제 약간 선택인 거죠. 아, 풍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안 좋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그래서 나는 풍력은 약간 좀 기분이 별론데 근데 태양광은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나온 이야기들도 지금 이제 뭐 저 공장이라든지 지붕에 태양광 다 이렇게 깔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또 나라에서 또 우리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근데 태양광 괜찮고 그런 거 되려면 ESS까지 되니까 요거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뭐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두 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색깔이 약간 다른데 결국에는 뭐 하나의 테마를 내가 선택하기보다 요 조정을 만약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약간 슬로우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면 요 두 개의 ETF를 딱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만 요 두 개를 저는 오히려 분산해서 섞어서 해버리면 웬만한 거는 다 교집합으로 다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전체를 익스포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으로 뭐 플레이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요 두 개의 ETF를 앞으로 만약에 관련된 부분들의 차익 실현이 나와서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투자 전략이나 또 ETF 전략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대표님께는 그 질문보다는 아까 앞에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거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왜 넘어갔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실 예, 중요한 건데 왜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렁이 넘어가듯이 일단 이쪽은 금요일 날 좀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유가랑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가는 일단 지금 두바이유가 좀 밀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이렇게 좁혀지는 과정 쪽으로 나갔을 때는 아마 유가는 제가 보기엔 120달러 이 상태로는 쉽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하향화 된다는 걸로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에너지 하면서 신재생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큰 흐름은 이제 미국산 에너지를 사가라고 합니다. 네. 거기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산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원유 들어오는 게 16% 에너지가 총 비용이 16%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그쪽에 협의체, 그 중동 협의체 쪽에서 우리나라한테 최우선 공급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한테 뺏길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한테 그러면 점유를 자기가 뺏기게 되면 나중에 유가는 또 쉽게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미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산 LNG 가스나 미국 원유를 들여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조선부터 조선기자재, 뭐 피팅 밸브 이런 쪽들 이것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차 전지 ESS 이쪽은 지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슬슬 변화가 되는 기조가 첫 스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 챙겨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이번에 중국에서 나왔던 ESS 관련된 수요 예측이나 그리고 또 관련된 업체들이 얘기하는 동향들 보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네. 밖으로 아직까지 관세 뚫고 하이킥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ESS 신재생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ESS도 필요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땐 계속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태양광 좋게 봅니다. 태양광 좋게 보는데 CS 윈드가 69,000원대가 이탈하면은 조정이 좀 더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지하게 되면은 금방 또 다시 한번 이제 붐이 금방 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기준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또 대표님의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아까 제가 드리려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보시던 그림 있잖아요. 같이 좀 보시죠.
안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림? 뭐 AI로 만든 그림이던데. 그게 제가 우리 PD님께서 네.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 여기 아시는 민정희 팀장님 계시네요. 예. 민재기 팀장님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그래요? 삼성전자 실적이니까 난 당연히 그래요? 저도 몰랐습니다. 전 키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스 대표님하고 비슷하잖아요, 키가 지금. 이게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키높이 이만한 것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호르무즈는 어떻게 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또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제 그러네요. 예. 이런 분위기면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딱히 내용은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만드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호응해 드려야지.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삐지셔서 얘기를 안 만들어 주실 테니까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지한 게 없군요. 이게 진지한 거. 예.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미나가 잘 돼서 그런지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도 막 그림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 리소스가 다 민수 대표님한테 집중이 되네요. 모든 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팀도 세미나 한번 하시죠. 뭐 저는 뭐 팔이 날리죠. 하리넬리요? 알겠습니다. 그림까지 잘 봤고요. 그러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아까 얘기 나오던 것 중에 그거 하나만 대표님 의견 들었으니까 팀장님께도 2차 전지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2차 전지 자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뭐 전기차 모멘텀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ESS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괜찮았거든요. 네. 뭐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정도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그만 아니 뭐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런 의심들이 있다. 있죠. 네. 2차 엔진은 이번에 지난주였나요? 테슬라 또 뭐 데이터 나왔는데도 슬로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기차 쪽의 판매량은 아직까지 조금 슬로우한 것 같다라는 건데 많은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4월 10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4월 10일 날 네덜란드에서 이제 FSD 승인 관련된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는 자율주행은 내연기관 기반이 아니라 전기차 기반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어쨌든 FSD가 이제 더욱더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뭐 전기차는 조금 더 이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뭐 데이터들도 보면 FSD 승인 받았을 때 판매량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4월 10일에 네덜란드에서 만약에 FSD 승인이 통과가 되면 좋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이제 과반 득표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승인난 긍정적으로 찬성한 그런 국가들한테는 또 다닐 수 있는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4월 11일 이후에 그 관련된 모멘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이 이슈가 생기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분들이 어쨌든 생겼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차량 뭐 10부제, 5부제 막 더욱더 좀 타이트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수요가 좀 자극이 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수요가 올라오려면 조금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품성이 좀 좋아져야 되는 특히나 가격이죠. 네네. 가격이 지금 어쨌든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여전히 좀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좀 가격이 좀 싸지거나 낮은 가격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안전성이죠. 한 번씩 이제 전기차는 화재가 났을 때 뭐 열린다 안 열린다 막 잠김이 있어서 못 나온다 등등의 약간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성까지 더욱더 보강이 돼서 지금 딱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만들어져서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환경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진짜 숫자가 이제 뭐 4월달, 5월달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거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쪽 배터리보다는 뭐 ESS 쪽에
배터리 ESS, BESS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그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여전히 적자이긴 한데요. 컨센서스가 삼성 SDI입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1Q, 여기가 2Q, 3Q, 4Q 올해입니다. 올해. 근데 점점 적자가 길어지는 컨센서스면 사실은 좀 별로잖아요. 네. 적자긴 하지만 적자 폭이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고 4Q에는 그래도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 SDI는 또 3월 달에 이제 배터리 행사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이게 또 스페이스X에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규모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모멘텀 정도로만 작동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 SDI가 4분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에 비하면 LG 엔솔은 지금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걸로 컨센서스가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잘 팔려도 미국에서 팔리는 테슬라는 파나소닉에 대부분이 이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 뭐 이런 부분들은 또 CATL, 그래서 유럽 쪽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난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래도 좀 괜찮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더욱더 탄력 있는 종목은 밑에 양극재 공급망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LNF입니다. 그죠? LNF라는 기업은 작년 3분기부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른 2차 전지가 계속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도 LNF는 이렇게 먼저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도 한 2%인가요? 한 정도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쪽에서 LFP로 양극재 대응을 가장 빠르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혜를 받고 있는 LNF. 요즘 LNF는 또 삼성 SDI 쪽으로 또 ESS 관련된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도 나왔기 때문에 가장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강한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는 최악은 좀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뭐 모멘텀이 약간 좋아지는 구간이고 확실히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ESS 쪽에서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재생으로 엮여져 있잖아요. 또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조정 구간에서는 여전히 또 괜찮은 섹터로 시장에서는 좀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아니면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라도 살아야 됩니다. 네, 코스닥이 여기서 지금 차트들 보면 최근에 상장된 액티브 ETF들도 그렇고 코스닥 150도 그렇고 지금 다 애매한 구간까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차 전지라도 여기에서 버텨줘야지 더 이상의 그런 험악한 흐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좀 시장의 방어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일 뭐 급등하는 날짜들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굳이 LG 엔솔이랑 삼성 SDI 방금 주가 흐름 봤더니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주가에는 더 크게 작용하는 건지 주가 흐름 자체는 삼성 SDI가 더 시장 대비했을 때 방어는 잘해주는 것 같네요. 잘했죠. 네. SDI, LG 에너지 솔루션, LNF까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주가 흐름도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방산주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이제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전쟁 이슈 당연히 있고 트럼프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뭐 방위 예산 계속 늘리겠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과연 그리고 풍산 이슈도 오늘 있었고 과연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표님께서는 방산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도 아까 에너지 쪽과 똑같이 방산 쪽도 이번에 전쟁의 수혜 쪽이죠. 예, 근데 이번 한번 이렇게 반짝 올랐다가 또 끝날 것이냐, 요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재고가 사라집니다. 그럼 사라진 재고를 채워야 되겠죠. 근데 채우는데 물론 기존에 있던 라인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두 군데가 중요합니다. 세 군데네요. 첫 번째,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빠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쓱 빠져도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네. 괜히 이란이 또 화가 나서 또 미국 기지 여기 있잖아 훅 나오게 되면 막을 게 없겠죠. 네. 아마 가장 먼저 중동에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유럽입니다. 유럽은 나토 탈퇴한다고 그러죠. 탈퇴하게 되면은 유럽이 그럼 지금 제조업이 막
전기료가 그렇게 비싼데 제조업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급한 쪽들은 먼저 손든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수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 밑에 동남아 쪽들이죠. 이쪽이 왜 그러냐면은 약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요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주요 해상로라고 나와 있어요. 네. 예, 해상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나오는 쪽들인데 여기서 뭐 하나가 약간 좀 걸린다. 그러면은 뭔가 약간 또 부담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이다. 안쪽에서 뭐 천연 가수, 천연 가스, 이런 걸 오타를 치시고 아이고 그런 그림 만들지 마시고 이런 오타나 잘 그렇습니다. 천연 가스 교역량이 21% 통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이제 중동 쪽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 걸리는 쪽이죠. 그런데 동남아를 왜 또 중요하게 보냐면은 여기입니다. 대만 해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중국해 요 위쪽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오는 요 5번 라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양안 관계가 또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세계 무역량의 20%, 한국 해상 무역의 40%가 통과되는데 이거 상대적으로 충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일단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여기 똑같습니다. 지금 이 중동과 거기서 중국이 약간 어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긴장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수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도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다 어떤 교역량, 그러니까 교역 거리가 짧다는 단기간 거리로 인해서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요 라인들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 뭐로 바뀝니까? 북극 항로가 바뀌어집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막 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 북극 항로를 좀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그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글로벌 변화가 될 수도 있는 쪽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북극 항로 관련주라고 그래서 뭐 무슨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항만 관련된 종목들 막 있었는데 그거 말고 가장 핵심은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방산 쪽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 회계연도 관련해서 해군 함정 건조 예산 89조 원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4월 3일 날 나왔고 확정이 의회에서 구체적인 확정이 4월 21일인가 그때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레이저, 극초금속 미사일 이런 쪽에서 탑재한 골든플레이 이름 멋있어요. 그런 쪽으로 초기장까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4척의 함정을 신규 확보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나요, 배는? 그런 쪽에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드론 무기체계 국방 AI 또 투자를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전에 5월달에 나왔던 스키니 예산이라고 해서 다시 공개했을 때도 그때는 국방비를 13% 증액했죠. 올해 예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계속 증액되는 기조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지금 다시 1조 5천억 달러 2천조 원을 올해 또 비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게 나왔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는 꿈의 군대래요. 말도 멋있네요. 꿈의 군대 이런 쪽에서 일단 다 관련된 추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얘기 나오고 이제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패턴들 종목들이 그 관련된 ETF가 있을 텐데 우리는 플러스 K 방산 요거 유명하죠? 거의 죄송합니다. 솔 걸 못 갖고 왔네요. 아니 K 방산이야 플러스 워낙 대표적인 ETF니까 있잖아요. 그래도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박산 탑10 또 있다 보니까 이쪽들이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경험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업종도 동반 상승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분위기는 이쪽들도 방산도 같이 이제 한 라인 쪽으로는 또 챙겨볼 게 맞겠다. 거의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유가가 빠지게 되면 신재생이나 관련된 거 밀리면서 방산도 약간 위축되겠죠. 근데 그게 똑같이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다시 비교해 보면서 이것도 반대로 경기 민감 쪽들이 다시 강하게 간다 그러면 반대로 밀렸을 때 또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한 이야기들 얘기해 주셨고 혹시 그 종목도 좀 픽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리딩방도 좀 강의 한 번 갔다 왔다고 종목을 다 예. 아니 문득 좀 궁금해져서 이게 종목이요? 왜냐면 예. 방산 같은 경우에도 워낙 포인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종목 선정이 워낙 갈려서 다른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반도체는 너무 답이 명확한데 방산은 그 안에서도 전략이 좀 다양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 그냥 제일 시총 큰 거 사면 되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ETF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같이 뭐 끌고 가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제일 좋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 그러다가 방산 턴할 때는 매매하기는 한화 시스템이 제일 좋습니다. 매매하기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조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요. 네. 이제 빠지면 이 정도면 뭐 사봐도 되겠죠. 이 정도짜리면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거 같은 경우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도 방산이지라고 하는데 잠깐 수주 나오고 지연될 거 아니야? 전쟁 기간 동안에 무슨 수주가 나옵니까? 그리고 지연되는 얘기들 그리고 또 LNG 쪽도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지금 당장 이거 신경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카타르 2차 LNG 발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약 당장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연됐죠. 하다 보니까 모멘텀 빠지느라고 좀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이번 실적이 들어오는데 예상보다 원자재들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떨어진 마진을 환율로 메꿀 수는 있겠는데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때 사실 언제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조선 쪽 관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늘려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신재생에너지 할 때도 또 조선 중간에 얘기하시고 방산 얘기할 때도 중간에 조선 얘기하셔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나 보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코리아에서 그렇습니다. 코리아. 네? 코리아. 죄송해요. 월요일은 이건 제가 못 알아듣. 좀 시키지 마세요. 월요일 와 이거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철벽 그렇게 쓰고 알아들었습니다. 방송을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뭘 예. 코리아여서 예, 예. 조선이 좋다. 알겠습니다. 힘들다. 죄송합니다.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죠. 저 그냥 오프라인 강의할게요 그냥. 그거 할게요. 예. 팀장님께서는 방산주 혹시 좀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는 무기 그 재고 확충 이슈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1조 5천억 달러를 국방비로 증액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무기 지금 재고 많이 빠진 거를 빨리 이제 메꾸고 싶다, 메우고 싶다,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 많이 소진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가장 근데 그 앞단에는 히토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결국에는 쉽게 안 주는 이유가 주면 무기 그러면 재고 빨리 만들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밀고 당기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오늘도 LS 그룹에서 나온 이제 뉴스 보면 히토류 관련된 연구 자석과 관련된 공장을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히토류, 연구 자석 이런 부분인데 저는 당연히 방산이 앞으로 되려면 그 앞단에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 히토리, 연구 자석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선은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이제는 중동에서 의존도를 다른 쪽으로 제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거리 자체가 지금 두 분 간의 거리가 가까웠다가 상당히 오늘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멀어지면 원래부터 멀었어요. 원래 멀었습니다. 네, 원래부터 멀었습니다. 원래 멀었으면 그 좁히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이제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멀어지면 톤마일 증가라고 보통 조선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배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갔다가 오는데 더 먼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처럼 그 부분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톤마일 증가는 아무래도 조선의 발주 쪽 사이클로 연결이 될 가능성도 앞으로 잘 한번 봐야 되겠죠. LNG 캐리어라든지 탱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들은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한국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보다 남미나 북미, 미국 네. 거기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거든요. 직접적인 수혜는 그쪽에 있는 것 그렇긴 같습니다. 하죠. 예. 네. 그래서 특히 남미에는 누가 있냐면 국영회사인 페트로브라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 페트로브라스의 ADR이 미국에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관련된 그러한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제 좀 공급 다변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미국은 이번 전쟁과 거의 무관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랑 가스를 우리 쪽에서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에 생산량을 많이 올리려면 시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비, 뭐 시추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뭐 피팅이나 이런 종목들도 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좀 뭐 장비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좀 거기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예. 직접적인 수혜는 사실 진짜 그쪽에 있는 게 맞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시면 비료 관련된 기업만 딱 놓고 봐도요. 맞아요. 사실 우리 국내 비료 관련된 종목들 수혜라고 딱 했는데 뭐 잠깐 테마로 반짝했다가 쭉 빠졌는데 뭐가 물량이 와야 뭐 비료를 만들든지 그렇죠. 하죠. 그래서 근데 미국에 있는 비료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거의 뭐 우상향으로 지금도 계속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석탄이 옛날부터 계속 이제 석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지금 어쨌든 고유가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된다면 저는 석탄에 대한 수요는 꽤 오래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석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숫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사안으로도 투자 전략이나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자료 중에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 중에 이머징 마켓 헤지펀드 역대급 매도세 이유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인데, 월간 단위로 10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도세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네, 그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다 가서 뭐 얼마나 팔았어? 이건 모르죠. 근데 거기다가 공매도가 매수보다 2.7배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근데 특이한 거는 그래도 잘 버티는 일본이나 대만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올해 초부터 순매수가 이번에 모두 다 청산이 됐다고 하네요. 순매수가 이제 그거죠. 롱 빼기 숏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롱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게 다 청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 넷 얼로케이션 그래서 그러니까 롱에서 숏 자체도 감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롱숏 규모까지 다 합친다고 하게 되면 이거마저도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롱에서 숏으로 갔던 것까지가 이거에 롱도 줄었다지만 네. 숏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줄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총 포지션 그로스가 다 줄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까지 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글로벌 자금이 전방위적 매도세를 보였지만 한국이 최대 규모였다. 한국이 제일 많고 대만, 일본, 중국이었대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버티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죠. 5천선 초반대 정도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보여줄지. 그러면 최대 항상 뭐든지 최대가 나오면 그 다음엔 바로 최대에서 좀 복귀되려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았으면은 또 그 다음엔 너무 많이 팔았네라고 하는 매도 공백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인데. 제가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앞에 부분 좀 하나 질문을 추가로 드리면 네. 그러니까 숏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 네. 단순히 외국인들 포트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반도체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기계적으로 파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거는 저거는.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가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게 이제 같이 섞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올해까지만 하게 되면 사상 단기간 내 최대 매도가 나왔던 이유가 그거 플러스 이번에는 전쟁 리스크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때문에 판 것만 볼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삼성전자 지분율 50%대면 거의 이제 거기서 다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숏 포지션까지 다 그러게요.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림은 일단 지금 그 순 포지션 같은 경우도 미국은 워낙 빠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돌아가는 모습들이고 네. 지금 유럽은 별 기대가 없었고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유럽도 만만치 않게 약한데 전기료 보세요. 그 에너지 어디다 갖고 오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들어오는데 아시아가 더 많이 좀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월등하네요. 예. 중국은 올해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필리핀, 중국 이 정도는 좀 그렇게 좋게 안 보는데 네, 어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액티브 ETF 관련된 쪽인데요. 예. 일단 이게 지금 이제 코엑트 코스닥도 있고 다 이게 유명했던 액티브 쪽들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기초 지수보다 오히려 ETF 수익률이 더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기초 지수가 빠지다 보면은 저희가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금 들어오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금이 빠집니다. 팝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거 자금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더 팔아야죠. 더 파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액티브의 가장 하나의 한계라고 봐야겠죠. 기초지수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고 네. 좋을 때는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이쪽을 관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이 액티브 쪽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안정권 들어오는 거 확인되게 되면 그때 하세요. 그래서 액티브 관련된 쪽에서 문의 많이 하시고 아니면 또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얘기 나올 때 안 좋을 때는 이게 계속 이게 안 좋으니까 팔다 보면 계속 순악이죠. 그렇죠. 순악매? 이게 순환이 아니라 순악이죠. 이런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기초지수가 올라가는 때 있죠. 그때는 어느 누구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시장 안정기에는 다시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물 타는 건 별로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수급 확인되고 좀 또 확인됐을 때는 그때 물 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액티브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는데 하락할 때 더 이제 시장 BM 대비했을 때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을 뿐더러 매니저 입장에서 심리적으로도 사실 그렇거든요. 다 같이 빠질 때는 빠져도 그렇게 큰 타격감이 없는데 이제 다 같이 오를 때 그 이익을 같이 향유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를 때 BM도 올라설 때 상승 탄력은 오히려 더 클 수 있는데 하락할 때는 지금 다 같이 좀 힘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맹점이 지금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첨언하실 내용은 없으신 걸로. 네. 어떤 거요? 방금 그 이제 숏과 관련된 이 매도세나 여기에 따른 뭐 대응 전략? 요즘에 워낙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들도 많았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4월 중순에 바이오 학회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바이오나 액티브 쪽 바이오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기대하시는 분은 학회에 있으니까 그때는 괜찮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안 되면 바이오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변곡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조금 뭐 시장을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컨셉의 ETF여도 그 소형주, 바이오주 비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 꽤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ETF 투자라 하더라도 좀 유의하시면서 근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는 네. 기회인 게 더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인 더 많은데 이게 참 타이밍 잡기도 쉽지 않고 종목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잡아드려요? 네? 오프라인에서 뵙죠. 죄송합니다. 예. 벌써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정말 후반은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한 것 같고 이 두 분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은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